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확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19 진단 현황과 자가 진단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혹시 나도 코로나19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병원은 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예. 방송마다 병원 함부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마음고생하고 온갖 불안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스스로 여기에 대한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열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발열은 통상적으로 해열제를 먹더라도 잘 조절되지 않는 발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발열이 있다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오도록 권하지는 않고요. 네. 그 이유가 일단 코로나19가 외에도 발열을 나타낼 수 있는 감염 질환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요새가 또 인플루엔자, 독감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증상이 애매한 시점에 의료기관을 방문을 했다가 오히려 의료기관에서 또 이제 그 발열 환자들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감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발열이 있는 경우는 집에서 조금 쉬시되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형편상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쉬시되 약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일 정도 조절되지 않는 발열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증상을 보여주는 사이에 혹시 호흡곤란과 같은 그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19를 강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막 돌아다니거나 이러진 않고 네. 스스로 집에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보되 집에서 좀 혹시라도 코로나19일 수가 있으니까 열이 떨어지면 아닌 거고 그래도 네. 계속 지속이 되면 그때 신고를 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옳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앞서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뭔가 진통제를 먹거나 해열제를 먹었을 때 열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가 절대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의학의 절대라는 건 없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초기에 해열제나 이런 약들을 먹고 나서 그 열나는 사실을 숨기고 입국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지 않았었습니까? 예. 분명히 초기에는 조절이 일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경우 아주 강력한 사실 이런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경우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는 거는 얼마나 내가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발열이 난다. 그럼 초기라도 오시는 게 좋은 거고요. 예. 계속 집에 계시는 분이 발열이 난다. 이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약을 드시면서 보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초기에는 이제 진단 키트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조사 대상이라는 게 좀 한정돼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워낙 이 사태가 중해지니까 의료당국, 보건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 키트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또 걸리는 시간들이 좀 걸린다고 해서 네. 그 시간 동안 또 애초에 초기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또 양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일단 차분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100% 완전한 검사는 없습니다. 네. 어떠한 검사를 하건 어떤 치료를 하건 100% 완전한 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지금 현재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법은 가장 정확한 검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이제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줄여서 이제 RT-PCR이라고 부르는 예. 방법인데요. 예. 이러한 검사 방법을 저희가 분자 진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분자 수준에서 병원체에 있는 유전자를 증폭을 해서 검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네. 그다음에 민감한 그러한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말들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전문 용어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민감도와 특이도가 거의 둘 다
95에서 99%에 가까운 예. 그러한 아주 좋은 검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약간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서 불안감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크게 저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검사에 들어가는 시료를 저희가 검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검체를 어떻게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검사의 양성도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호흡기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예. 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증식을 하냐면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검체는 콧물이나 이런 액이 아니라 호흡기 세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 검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를 어떻게 검체를 채취를 하냐면은 긴 면봉을 이용해서 코 안으로 깊숙이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목 뒤에 있는 벽에 딱 가서 거기에는 세포를 긁어내야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독감도 그렇게 독감 식으로 맞습니다. 검사와 그렇죠?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검사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긴 면봉이 코 안으로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끼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뒤로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넣는 분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넣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 정확한 검체 채취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나 이런 것들이 돼야 검사에 그 고유의 성능을 다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의 코스에 따라 검사가 음성이었다, 양성이었다, 음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고 이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몸 안에서 많은 상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몇 마리가 들어왔다가 우리 몸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증식을 한 다음에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때 검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밖에 없어서 검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증상이 생기면서 검출이 되거든요. 아. 그때 양성으로 바뀌고 그때 비로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성이었다 양성이 되고 그다음에 양성인 상태에서 환자가 이제 계속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면역력에서 치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많던 중간에 그 많았던 바이러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양성이었던 바이러스 검사가 언제부터는 음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전체 코스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시점에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성과 양성이 번갈아가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체의 문제라던가 또는 저희가 99% 정확한 검사라고 하지만 위양성, 위험성이 아주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른 어떤 결과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대부분은 그러한 질병의 코스, 검체의 문제 이런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한에서 온 교민분 중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음성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아버지는 그 후에도 계속 음성이 나왔으니까 네. 전염됐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교수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일단 아버지한테서 갔을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질병 코스는 대략 한 14일 정도 전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복기를 대략 한 2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뭐 24일까지도 보지만 통상적으로 14일까지 보고 그렇게 해서 증상이 생긴 다음에 증상이 생기고 나서 완전히 나서 나갈 때까지가 한 2주에서 3주 길면 정도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환자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입원을 하고, 그러니까 국내 입국을 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충분한 그 시간 안에 발열 코스까지 다 겪고 완전히 나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들한테는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주 충분한 격리와 검사를 하고 나서 환자가 나갔기 때문에 그럼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검사가 어려운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게 되면은 일단 요 시나리오는 조금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뭐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하고 접촉했을 가능성도 우연이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쪽이 생각은 합니다. 높다라고 봐야 되는 예.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워낙 그 확진 환자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증상이 좀 있을 때 검사를 받아야 될 때 그 지역 내 검사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좀 네. 원정을 가서 검사를 받으려는 분들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럴 네. 경우에 좀
주의할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빠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위험군에 속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으셔도 약간의 시일은 며칠의 시일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 현재 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의과대학 병원으로 해서 이미 3군데가 열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검체검사 전문기관이라고 부르는 검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전국적인 검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를 해서 그 검체검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99% 이상 24시간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검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무리해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셔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확진자도 늘어나고 검사를 받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나중에 진단 키트가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염려를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많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어떤 축이냐면은 질병관리본부를 메인으로 하고 네. 17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검사 축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민간 의료기관과 그러니까 병원들을 얘기를 합니다. 3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원들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검체검사 전문기관을 주축을 하는 민간 의료기관 검사 체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민간 의료기관 검사 체계에서 어저께하고 그저께 검사를 한 게 대략 한 6천에서 7천 명 대상으로 거의 10,000건에 가까운 검사를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검사 건수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의 대략 한 70%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러한 70% 정도 수준까지 차지한 역량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 되면 그다음에 또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숫자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검사 역량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민간에서 검사할 때 필요한 게 시약이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시약의 그 부족함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에는 굉장히 좋은 분자 진단 업체들이 많습니다. 시약 업체들이. 그리고 그 업체들은 수출도 많이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는 분자 진단 시약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업체마다 생산할 수 있는 시약의 양이 하루에 보통 3만에서 5만 건 분량입니다. 두 개 합치면 거의 6만에서 10만 건 개네요. 분량이거든요. 이거는 국내를 다 채우고도 남고 수출도 가능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검사 시약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 사태 초기에 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 전파력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높지만 네. 치사율은 낮다라는 게 의료계의 전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망자가 7명이 됐어요. 그 치사율 자체가 높다라고 이 수치를 보고 이렇게 재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 해도 국민들께서는 이제 일단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폐렴을 처음 이제 논문이나 또는 기타 자료로 접했을 때 감염자의 25%에서 30% 정도가 중증 폐렴으로 간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망률을 5%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한 지역의 데이터고요. 네. 중국 내에서도 우한 지역과 우한 이외의 지역의 사망률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국을 제외한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대략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대략 한 3, 4일 전만 해도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사망자는 3명 정도 수준. 그래서 0.02% 정도, 0.03%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률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특정 이벤트하고 연관이 있으신 네. 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도 성인 남성, 제가 성별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남성입니다. 예, 근데 그분의 몸무게가 45kg이었어요. 예. 네. 굉장히
영양 상태도 안 좋으셨을 것 같고 네, 20년 이상 이렇게 병원에 또 입원 맞습니다. 중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 돌아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지금 현재 연세가 많으시거나 네. 아니면 그쪽 안에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코로나19에 의한 그 사망률은 적절히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예. 특정한 위험 요소들, 고령이라던가 또는 면역력이 안 좋다던가 이러면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난 데는 이 청도 대남병원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이곳의 네. 환경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환자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시는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가 계속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연령도 많으시고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와도 많이 관련이 돼 있다. 뭐 7명 중에서 사망자가 5명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이 병원을 떼어놓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어린이 영유아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포에서 16개월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서서 4살 어린이도 있었고 11살 어린이도 당초 초기에는 어린이들 영유아에게는 좀 더 거리가 있는 질병이다라는 추세가 그런 견해가 많았는데 어쨌든 감염이 확진이 네. 됐습니다. 이 네. 상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코로나19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몇 번의 코로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제 2002년, 3년에 사스 코로나를 경험을 했고 2015년에 메르스 코로나를 경험을 했죠. 네. 그것들 외에도 역사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하시면 통상적으로 선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3종류가 더 있습니다. 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정도고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를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일반적으로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사실은 감기가 어른 아이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아이들도 걸립니다. 걸리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아이들에서는 증상이 미약합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요. 여태까지 이제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한 논문 보고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이제 몇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명의 아이들 그것도 이제 11개월 미만의 신생아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무증상인 경우도 일부 있었고 예. 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중증 감염 없이 치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지 않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어떤 그 중증도는 어른보다는 통상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이 통상적으로 좀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은 증상이 없는 상태지만 분명히 감염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바이러스가 부모에게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초기의 논문들 중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일가족의 감염 사례였는데 그 가족은 이제 7살짜리 딸과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었는데 둘 다 증상이 없었습니다. 예. 아. 근데 딸은 감염이 안 된 상태였고 아들은 증상이 없음에도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감염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 다른 어른들이 감염을 시킨 경우이겠지만 아이들은 무증상 감염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초기에는 주로 개인한테 이게 생겨서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일부 옮기는 형태였다면 요즘에는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감염병이 확산하면은 집단 감염 현상이 많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저희가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집단 감염이 많아진다라기보다 네. 어떠한 이벤트에 노출되면은 많아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한 집단 감염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종교 집단의 어떤 예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 예를 우리는 이미 봤거든요. 예. 일본의 크루즈 그렇죠. 후에서 봤죠. 예. 크루즈라는 환경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서 서로 아주 가까운 접촉거리를 갖는 환경이고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먹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하고는 다르게 메르스는 감염이 되면 감염 후반으로 갈수록 폐렴으로 가면서 객담, 가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19 감염은 감염이 있으면은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예. 상기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즉
코와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비말 감염이라고 부르는 감염, 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튀는 침이라던가 반찬을 나눠 먹으면서 생기는 감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감염의 원인들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크루즈라는 게 아주 그런 대표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밀접 접촉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염이 발생을 하는 거지, 네. 이게 꼭 어떤 많이 생겨서 예.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70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내 확진자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833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763명이었는데 여기서 70명이 확대가 됐고요. 이 중에서 의심 환자 또 11,631명을 검사를 하고 있고 이게 오전보다 2,9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전파 속도가 네. 무시무시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며칠 예. 사이에.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이제 완벽하게 됐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나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그 특정 종교 신천지교회.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검사 체계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보면은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신환자 수는 아직까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 신천지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거와 관련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는 이제 시작 단계, 그것도 초기 시작 단계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천지를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지역사회 안에 전면으로 퍼질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루빨리 1시간이라도 빠르게 빨리 예.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받고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감염 초기에 상기도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천지 이벤트가 있었던 지도 상당히 시일이 그래도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관리만 잘 한다면은 이 앞으로 며칠이 뭔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정점이고 그다음에 네.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근데 그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저희가 환자를 찾아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네. 저희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아까 이제 중앙값으로 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코로나19 환자가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초기 데이터를 따르면 7일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환자가 10명이 있었고 7일이 지나면은 그거는 2배, 20명이 돼 있을 거고 다시 또 일주일이 더 지나면 4배가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숨어 있는 신천지 관련 환자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그분들을 선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만연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태 초기에 뭐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고심 끝에 우한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역으로 우리 국내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네. 금지를 하는 경우들도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되니까 다시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또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런 네. 일련의 상황들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분명한 위험 요소가 확인이 된다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초기에 감염이 일어났던 거는 어떤 중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그 네. 안에서도 특정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체를 입국 금지한다는 거는 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의 일례가 지금 이탈리아 사태거든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저희도 모르게 코로나19 감염이 지금 100명 넘게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요.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중국에서 들어온 항공편에 대한 제한을 걸었던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이 발생을 했고 첫 번째 환자가 누구인지를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입국 제한보다는 위험 요소에 대한 정확한 제어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요. 7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내 확진자가 모두 833명으로 늘어났다.
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형민 연세대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님과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